나는 우울증이라는 중병에 걸렸고 회복할 방법이 없다. OX. 답은 O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울증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입니다. 출판사에서 이 코끼리와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코끼리 너무 귀엽죠? 저자는 독일 사람이고 이름은 바바라 포어자머입니다. 독일의 정치기자로 큰 활약을 했고요. 미국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죠. 본인의 정치기자로서의 전성기 시절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일어납니다. 2008년 11월 4일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역사적인 그날에 저자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저자는 그 뒤로 인간인 내면과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해 다양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독일에서 우울증을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다룬 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미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는 그녀의 첫 책입니다. 저자는 우울증을 오래 앓았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을 코끼리에 비유했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기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매일매일 편두통과 무기력증, 자기 혐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살다가 2008년에야 처음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08년도부터 15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분들이 쓴 수기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한국에서 2018년도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울증 수기 컨셉의 책이 한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5월 1일에 나온 이 책,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이 책은 우울증 환자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가장 좋았습니다. 저자가 기자이자 작가라는 것이 글을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우울증 질환에 대한 이해력과 차분히 글을 풀어가는 필력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우울증 10가지 질문에 대한 Q&A 진행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찾은 답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답변을 고민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감정인가? 질환인가? 답은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우울이라는 감정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슬픔, 속상함, 서운함, 분노 이런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이별하면 슬프죠.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면 속상합니다. 애인이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시하면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이때 느끼는 우울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단지 우울감입니다. 우울증은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심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스스로가 그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견디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번 우울한 기분, 2번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3번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4번 불면이나 과다 수면, 5번 정신운동의 저하나 초조감, 6번 피로나 활력의 상실, 7번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 8번 사고력, 집중력이 저하, 9번 자살 생각의 계획과 시도입니다. 우울증 진단은 1번 우울한 기분과 2번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수반하고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자도 처음에는 우울증이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일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인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는데 우울증을 단지 일시적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20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살아왔다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은 무척 다양합니다. 첫 번째, 유전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유전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유전적 원인은 40% 이쪽 저쪽입니다. 암보다 더 높은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유전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의 경우 유전성은 5에서 10% 정도, 대장암의 경우는 5에서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신경생화학적 원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죠. 현재 우울증 약물 치료는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등 엄청 다양한 생활사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리학적 원인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적 사고 패턴이나 어린 시절에 손상된 애착이나 과거에 겪은 심리적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이리 다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답은 X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자는 스스로 우울증에 걸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도 않았고 학대나 방임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 기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도 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인 거야? 이리 생각을 한 거죠. 저자는 정신질환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있다는 생각이 증상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자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울증을 알레르기나 천식 같은 질환으로 보자고. 본인처럼 우울증을 질환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트라우마나 나의 성격적인 문제점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여기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에 약물 치료는 꼭 필요한가? 답은 O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우울증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자 또한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처음에 잘 몰라서 짧은 기간에 복용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되죠. 여러 번 우울증 재발을 겪은 후 약물 복용을 충실히 하게 되죠. 저자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약을 먹으니 효과와 부작용이 어떠했는지, B약은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울증 약에 대한 여러 편견이 존재하죠. 우울증 약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져서 바보가 된다. 한번 약물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데요. 답은 No입니다. 약물 치료 말고도 광치료나 전기경련 치료나 경두계 자극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된 치료는 아니고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의 상담 치료는 도움이 되는가? 답은 O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자 또한 책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그건 코로나로 인해 처진 기분 때문도, 슬픔 때문도,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다.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다시 우울증이 생겼어요 라고 말해야 할 때다. 뿐만 아니라 곁에 우울증을 앓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상담사에게 전화해 이리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 많은 상담 치료가 존재합니다.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분석, 집단 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많은 치료 중에 나에게 맞는 치료가 있고 맞지 않는 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는 치료자와의 궁합 역시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질환의 상담 치료가 절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자 또한 마음 챙김이나 명상으로 우울증을 낫게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이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환자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냐고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쟤는 원래 성격이 저런 거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울증 질환에 대해 잘 알고 환자를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우울증에 걸린 거다. 의지를 가지고 극복을 해라. 이런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울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순전히 의지만으로 자신을 추스려서 괜찮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우울증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할 것을 권하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냥 두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말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라. 한국에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편견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외래 환자분들 중에 보호자 모르게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틀림없이 회복할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우울증은 환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물 치료로 호전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잘 받고 호전이 되어 잘 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외래 환자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울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끝내고 약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는 약을 그만 먹고 병원을 다니지 않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 또한 우울증 치료의 목적입니다. 저자 또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울증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일상과 직업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질환처럼 완치가 아닌 조절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우울증이라는 중병에 걸렸고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답은 O입니다. 7번 질문이랑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리 말씀하시겠지만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단순히 우울증 환자의 경험담이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울증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 질환인지 적나라하게 자신의 인생을 풀어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서 저자가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고 힘들게 했는지도 풀어냅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이제는 우울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우울증을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울증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회복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떤 분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일부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만 회복 속도는 느리다는 거죠. 우울증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재발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또한 오랜 기간 우울증 재발을 겪은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7번과 8번의 질문을 합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울증은 회복은 가능하지만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7번 질문의 긍정주의에 빠져서 우울증을 가벼이 보셔도 안 되고요. 또는 우울증은 낫는 병이 아니라는 8번 질문의 비관주의에 머물러서 우울증 치료를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인가? 우울증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인가? 우울증에 집착하면 우리는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우울증으로만 규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뭘 안 해도 되고 뭘 못할 수밖에 없다고 내 삶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본인의 체중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체중을 나 자신으로 정의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죠. 뚱뚱한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나의 본질이 우울증 환자는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우울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저명한 저널리스트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정체성이 먼저인 사람인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자의 궁극적인 지필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의 주지위를 우울증 환자로 절대 두지 말라고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울증은 자신을 규정하는 여러 정체성 중에 하나로서 보조지위에 위치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우울증을 앓더라도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일상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우울증이 있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 모두는 우울증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울증이 알레르기나 천식 혹은 당뇨나 혈압과 같은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치료에 협조해야 합니다. 저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나는 내 질환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에 지배당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게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때가 되면 나와 내 상담사, 의사는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증상이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내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멋진 말이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났습니다. 라일라의 감정에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살고 있죠. 저자인 바바라의 감정에는 여기에 우울이가 하나 추가됩니다. 저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울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추천사를 읽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충분히 우울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 모두 우울에 굴복하지 말고 삶을 살아내자고.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살아낼 의미가 있다고. 이상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책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